지금 저 가방 멈춰. 검색대 전원 중단합니다. 새벽 인천공항에서 울려 퍼진 세관 직원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한국의 식량과 안보를 뒤흔들 거대한 위협을 가장 먼저 멈춰 세운 경고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바쁜데 왜 저래? 중국인 관광객인데 그냥 보내라. 그러나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분석 데이터, 그리고 세관만의 집요한 절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다른 공항 이용객들, 세관 직원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숨기고 입국하려던 무언가가 한국의 농업과 식량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적인 음모였으니까요.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공격하려는 음모와 공격. 그 공격을 집요하게 방어해낸 인천공항 세관의 정밀함. 지금부터 세상이 몰랐던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지하신다면 대한민국 안보 화이팅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40분, 인천공항 입국장 C라인에서 저는 20번째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민, 인천공항 세관 조사관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2년째였죠. 중국 무비자 입국자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날이었습니다. 검사 라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동료들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은 멈출 수가 없었죠. 모니터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AI 위험도 점수가 평소 22점 수준에서 갑자기 74점으로 치솟았어요. 저는 순간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오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점수의 주인공에게 향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커플이었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베이지색 코트 차림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제 직감은 그 웃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관 조사관으로 12년을 일하면서 익힌 감각이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짐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수화물을 응시했습니다. 회색 하드 케이스 캐리어 1개, 검은색 백팩 1개.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하지만 캐리어를 옆에서 본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죠. 바닥 부분이 유난히 두꺼웠거든요. 일반 여행용 가방이라면 저렇게 두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커플이 검사대를 통과하려 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움직였죠. 멈춰. 제 목소리가 입국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동료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지금 저 가방, 즉시 세컨더리 스크리닝으로 분리하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그 커플을 가리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어요. 너무 유창했죠. 일반 관광객치고는 발음이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가방 구조가 일반 여행 패턴과 다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여자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그냥 여행 왔는데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료 박민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 씨, 확실해? 그의 목소리엔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당연했습니다. 저도 아직 확신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은 이미 경보를 울리고 있었죠. 확실합니다. 저 가방, 바닥 파티션 구조 보세요. 저건 일반 여행객 짐이 아니에요. 저는 캐리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분리 검사 진행할게. 커플은 마지못해 세컨더리 스크리닝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한 거라면,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맞다면, 만약 저 가방 안에 정말 뭔가가 숨어 있다면? 저는 캐리어를 검사대 위에 올렸습니다. 엑스레이 화면에 가방 내부가 나타났어요. 옷가지, 세면도구, 카메라.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부분을 자세히 보자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파티션 아래쪽에 뭔가 얇은 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반 가방이라면 필요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즉시 상급 검사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지훈 팀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는 타입이었죠. 근거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첫째, AI 위험도 점수 74점. 둘째, 이틀 일정인데 수화물 무게 18kg. 셋째, 항공권 결제자와 탑승자가 다릅니다. 넷째, 가방 바닥 파티션 구조가 비정상적이에요. 지훈 팀장은 잠시 화면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립자 스캐너 돌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는 거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려.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립자 스캐너가 가동되는 동안 저는 커플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들이 제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류에이, 남성, 나이 29점, 첼로, 여성, 26점, 둘 다 베이징 출신이라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항공권을 결제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왕밍이라는 사람이 2장 모두 구매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첼로의 SNS 계정을 확인해보니 개설일이 3달 전이었어요. 류에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계정을 만들었죠.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이런 패턴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그들의 여행 준비 과정이었어요. 호텔 예약도 출발 하루 전에 했고 관광지 검색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훈 팀장님, 이거 보세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인데 수화물이 10kg밖에 안 돼요. 보통 장기 여행객은 20kg 정도는 가져오는데 말이죠. 지훈 팀장이 데이터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확실히 이상하네. 일주일치 옷까지도 제대로 못 챙겨온 건가? 저는 캐리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론 옷가지와 일반 용품들만 보였거든요. 그때 동료 민수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강민 씨, 저 남자 좀 이상해. 계속 시계만 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류에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3분마다 한 번씩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여행객이라면 시간에 그렇게 민감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어떤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첼루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화면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지우거나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저는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메시지를 삭제하는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계는 안 보여줘도 가방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지훈 팀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아, 저 혼자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팀장님, 저들 동선도 확인해보세요. 공항 도착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이 너무 계산적이에요. 저는 CCTV 영상을 되돌려봤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길을 헤매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동선을 미리 외운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미립자 스캐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와 지훈 팀장은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어요. 식물병원 성포자 의심이라는 문구가 빨간 글씨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포자라니, 이건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훈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즉시 캐리어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겉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포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가방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바닥 파티션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가루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팀장님, 여기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포자 잔여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방을 분해해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지훈 팀장은 망설였어요. 가방을 분해한다는 건 되돌릴 수 없는 조치였거든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곰팡이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생화학 의도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훈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림부에 연락해. 식물방역관을 불러와야겠어.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세관 업무를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어요. 류에이와 첼로는 여전히 침착한 척하고 있었지만 제 눈엔 그들의 초조함이 보였습니다. 류에이는 자꾸만 목을 가다듬었고 첼로는 코트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았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점검했어요. AI 위험도 74점, 비정상적으로 가벼운 수화물,
가짜 계정들, 그리고 이제 포자 흔적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계획된 무언가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 씨, 농림부에서 김대호 방역관이 오고 있어.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10분 후에 도착한다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와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거였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테러였어요. 김대호 방역관이 도착했을 때 분석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 남성이었어요. 농림부에서 20년간 식물 방역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저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AI 위험도, 비정상적인 여행 패턴, 그리고 포자 의심 신호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포자 검출 신호가 확실합니까? 대호 방역관이 물었습니다. 지훈 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답했어요. 밀입자 스캐너가 바닥 파티션 섬유에서 잡아냈습니다. 농업 관련 생물학적 물질로 분류되고 있어요. 대호 방역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가방을 완전 분해해야겠네요. 혹시 모르니 방역복도 준비하시고. 가방 분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모두 방역복을 입고 장갑을 끼웠어요. 대우 방역관이 정밀한 도구로 캐리어의 바닥 파티션을 조심스럽게 분리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층을 제거하자 두 번째 파티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서 투명한 비닐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대우 방역관이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어요. 안에는 갈색빛 가루 같은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샘플링해서 분석실로 보내야겠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봐도 이건 포자 형태가 맞는 것 같아요. 지훈 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포자라면 어떤 종류일까요? 대우 방역관이 현미경으로 가루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 마른 병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선 볼 수 없는 변형된 구조네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병원균이라니. 이건 명백한 생물학적 테러 시도였어요. 이게 만약 한국 농지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우 방역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상 마른 병은 벼의 치명적인 병입니다. 특히 이런 변형 균주라면 기존 농약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할 거예요. 분석실 컴퓨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문구를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위험 식물병원성 진균 검출, 이상 마른병 변형 균주 추정, 즉시 격리 조치 필요. 이거 확산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나요? 지훈 팀장이 물었습니다. 대우 방역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충격적인 수치를 알려줬어요. 감염 시작 후 3일 내에 반경 20km까지 확산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벼 수확량이 40% 이상 감소할 거예요. 최악의 경우 한국 전체 쌀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주식인 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럼 쌀값은 얼마나 오를까요? 최소 2배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산 쌀 수입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식량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대우 방역관의 말에 분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밀반입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된 공격이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우 방역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변형 균주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고도의 생명공학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지훈 팀장이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과 농림부에 긴급 보고 드려야겠어요. 이건 세관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류에이와 첼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탄로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강민 씨 덕분에 큰일을 막았네요. 대우 방역관이 제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그대로 통과됐다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논이 모두 말라 죽고 사람들이 비싼 외국 쌀을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을요. 그때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강민 씨, 저 커플 휴대폰에서 뭔가 발견됐어. 포렌식 팀이 분석 중인데 메시지 복원이 가능하다는군.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이제 그들의 진짜 정체와 목적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포렌식 분석실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대우 방역관과 함께 걸으며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 마른 병이 정확히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벼의 이삭 부분을 공격하는 진균성 병해예요. 감염되면 이삭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결국 수확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충분히 무서운 병인데 인위적으로 변형됐다면 얼마나 빠르게 퍼질까요? 습도가 높고 온도가 적당하면 하루에 수십 미터씩 확산돼요. 바람을 타면 더 빠르죠. 특히 한국처럼 논이 집중된 지역이라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대우 방역관의 설명을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포렌식 분석실에 도착하자 이미 기술팀이 류에이와 첼로의 휴대폰을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인 정수연 팀장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복원 작업 진행 중입니다. 삭제된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네요. 전문적인 방법으로 지웠지만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문자들을 보며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어였지만 번역 프로그램이 즉시 한국어로 바꿔줬어요. 샘플 준비 완료. 투하 지점 3곳 확정. 경기도 김포,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한국 전역에 이 독성 균주를 퍼뜨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있습니다. 수연 팀장이 다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48시간 내 확산 개시. 예상 감염률 84%. 목표 달성 시 한국 쌀 생산 기반 완전 붕괴. 읽는 순간 머리가 어찌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한국의 식량 안보를 뿌리째 흔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대우 방역관이 분석 데이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한국은 쌀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졌을 겁니다. 결국 중국산 쌀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이 쌀값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식량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윤 팀장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지도가 떠오르더니 김포를 중심으로 붉은 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3일 후엔 서울 근교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경기도 전체가, 한 달 후엔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감염 지역으로 표시됐어요. 최종 피해 규모를 계산해보니 대우 방역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전국 논 면적의 67%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 생산량은 45%까지 감소하고 가격은 최소 3배 이상 오를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수연 팀장이 또 다른 메시지를 복원해냈어요. 작전명 배고픈 호랑이. 성공 시 한국의 중국 의존도 90% 이상 달성 목표.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배고픈 호랑이라니 한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이거 보세요. 지윤 팀장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투하 방법도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네요. 논두렁에 가루를 뿌리고 농업용 수로에 희석액을 투입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고지대에서 살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들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우 방역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막았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한국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이런 변형 균주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만도 최소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한국은 중국산 쌀을 비싼 값에 수입해야죠. 결국 식량 주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겁니다. 저는 류에이와 첼로의 신원을 다시 확인해봤어요. 표면적으로는 일반인이었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니 전혀 다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류에이는 저장대학교 농업병리학과 연구원이었고 첼로는 해외 활동하는 강경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이제 국정원에 넘겨야겠네요. 지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밀반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고 그 덕분에 끔찍한 재앙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대우 방역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강민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한국 농업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혼자 온 게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류에이와 첼로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일 때 그들의 표정에선 이미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처음에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특히 류에이는 자꾸만 손을 비비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첼로는 여전히 침착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류에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죠? 우린 그냥 여행 온 건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항공권 결제자와 탑승자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류에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첼로를 힐끔 바라보더니 더듬거리며 답했어요. 그건 친구가 대신 예약해 준 거예요. 첼로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왕밍이 우리 공통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선물로 항공권을 사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인해봤습니다. 왕밍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계정은 가짜였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그 친구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확인차 연락해보고 싶습니다. 류에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중국에 있는데 시차도 있고 중국과 한국은 시차가 1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그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첼로가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가방에서 식물병원성 포자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첼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류에이는 더욱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방엔 옷하고 세면용품밖에 없어요. 그럼 가방 바닥 파티션 사이에 숨겨진 비닐봉지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증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갈색 가루가 든 투명 봉지 사진을 본 순간 류에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건 뭔지 몰라요. 처음 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첼로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누가 우리 가방에 몰래 넣었나 보죠. 공항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행객이면 설명하십시오. 왜 가방 구조가 저장성 농업대 연구원 전용 패턴입니까? 류에이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가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첼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류에이 씨, 당신은 저장대학교 농업병리학과 연구원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첼로 씨, 당신은 해외 조직 활동을 하고 있죠. 첼로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류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그냥 연구 샘플을 가져온 것뿐이에요.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요. 연구 샘플을 왜 가방 바닥에 숨겼죠? 그리고 왜 변형된 이상마른병 균주를 가져왔습니까? 첼로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오히려 죄책감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휴대폰에서 복원된 메시지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작전명 배고픈 호랑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둘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류에이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했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첼로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국 세관이 이 정도일 줄은. 저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들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말단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훈 팀장이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국정원에서 곧 올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손을 떠나게 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큰 차원에서 이 사건이 다뤄질 것이었어요. 류에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해를 끼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시를 따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하기 전 포렌식 팀에서 마지막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지훈 팀장은 급히 분석실로 향했어요. 정수연 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삭제됐다고 생각한 파일들을 복구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들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어요. 한국벼 품종 감염도 테스트 결과라는 제목의 파일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는 벼 품종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들어있었죠. 고시이카리, 일품벼, 삼광벼 등 주요 품종들이 이 변형 균주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감염률이 84%라고 나와 있네요. 지훈 팀장이 경악하며 말했어요. 저는 더 아래쪽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예상 확산 속도 습도 70% 이상 조건에서 1일 확산 반경 200m, 바람 조건 양호 시 500m까지 확장 가능.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공격이었어요. 수연 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어줬습니다. 투하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3회 분산 투하, 1차 경기도 김포 논두렁 지대, 2차 충남 당진 농어용 수로, 3차 전북 익산 공원 및 도로변 화단.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농지만 노린 게 아니라 도심 지역까지 계산에 넣었던 거예요. 시간표도 있어요. 수연 팀장이 스크롤을 내리며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투하 후 12시간 간격으로 진행. 총 48시간 내 작업 완료. 예상 초기 감염 지점 3곳에서 동시 확산 개시. 저는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김포, 당진, 익산은 한국의 주요 농업지대를 가로지르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훈 팀장이 화면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투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이슬점이 높을 때 실행. 바람 속도 초속 3m 이하일 때만 진행. 이들은 기상 조건까지 완벽하게 계산했던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예상 피해 시나리오하는 파일에서 한국의 쌀 생산량 변화를 단계별로 예측해놨더라고요. 일주일 후 초기 감염 지역 확인 가능. 한 달 후 인근 농가로 확산. 지역 수확량 30% 감소. 3개월 후 전국 주요 농업지대 감염. 전체 생산량 50% 감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수연 팀장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줬습니다. 6개월 후 한국 쌀 자급률 30% 이하 달성. 중국산 쌀 수입 의존도 70% 이상. 목표 달성 시 식량 외교 카드 완성. 식량 외교 카드라니. 지훈 팀장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쌀값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정치적 압박이 필요할 때마다 쌀 수출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류웨이의 역할도 나와 있어요. 수연 팀장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현지 투하 작업 총괄. 농업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 투하 지점 선정. 그리고 첼로의 역할은 현지 연락망 관리 및 철수 경로 확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사후 관리 계획이었습니다. 감염 확산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투하 지점 결정. 필요시 2차 공격 실시. 이들은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 농업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계속 공격할 작정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언제 작성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수연 팀장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비상시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만약 공항 검문에 걸릴 경우 단순 관광객으로 위장, 포자는 건강보조제라고 주장. 가방분해 시까지 버틸 것. 이들은 저희가 발견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수연 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획서에 다른 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2차 팀 대기 중. 1차 팀 실패 시 즉시 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류웨이와 첼루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공항 전체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겠어요. 지훈 팀장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팀이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연 팀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파일에는 성공 시 보상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국 돈으로 1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농업 파괴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네요. 지훈 팀장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단체의 소행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획된 테러였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요원이 분석실로 들어왔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 대테러센터 김철수 팀장입니다. 훌륭한 일을 해주셨네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김 팀장이 말하자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AI 위험도 점수, 비정상적인 여행 패턴, 포자 검출, 그리고 복원된 메시지들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김 팀장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복원된 계획서를 보니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군요. 김 팀장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기획된 공작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 팀 언급이 심각하네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류웨이와 첼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김 팀장이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생물학적 테러 시도 적발. 즉시 청와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인천공항으로 오실 예정이에요. 1시간 후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됐고 비상상황실이 긴급 설치됐어요. 저는 생전 처음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제복을 단정히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생각보다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나라를 지켰어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상황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은 정말 심각했어요. 농림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차관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어요. 만약 이 테러가 성공했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까? 농림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군요. 대통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식량을 무기로 한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정치적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요. 김 팀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복원된 문서를 보면 2차 팀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아마 다른 루트로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즉시 지시했어요.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테러 시도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한강민 조사관의 직감과 전문성이 아니었다면 큰 재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실력입니다. 한국은 방심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추가 대책을 제안했어요. 전국 농업지역에 긴급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공격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야겠어요.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즉시 실행하십시오. 김 팀장이 류웨이와 첼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했어요. 즉시 추방 조치하고 인터폴을 통해 배후 조직 추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의 입국 기록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대통령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했어요. 강민 조사관, 당신의 7초가 한국을 지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국가는 당신의 헌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상황실을 나오며 김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직감이었습니다. 기계가 놓친 걸 사람이 잡아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언론에는 인천공항서 생물학적 테러 시도 차단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관의 훌륭한 대응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각심도 들었습니다. 2차 팀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올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의 안전은 언제나 우리의 경계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과 함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은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보안 검색은 훨씬 철저해졌어요. 특히 중국발 항공편에 대한 검사는 이전보다 3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C라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민 씨 덕분에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잖아요.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영웅이네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론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AI 위험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숫자들이 화면에 표시됐어요. 18점, 23점, 16점.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김 팀장이 말했듯이 2차 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 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강민 씨, 청와대에서 공로 표창을 준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표창을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후가 되자 특별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대우 방역관이 분석 결과를 들고 왔어요. 그 포자 샘플 정밀 분석이 완료됐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변형균주였어요. 자연 상태의 이상 마른 병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강화된 거였습니다. 만약 한 곳에서라도 퍼졌다면 대우 방역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막았으니까요. 제가 위로하듯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강민 씨가 아니었다면. 저녁 근무 시간이 되자 새로운 입국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엔 모두 평범한 여행객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 중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한 중년 남성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AI 위험도는 19점으로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방 손잡이가 유난히 새 것 같았거든요. 마치 방금 바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따라왔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평범한 출장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행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였네요. 제가 사과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요즘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그의 반응을 보니 정말 일반 승객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근무가 끝나갈 무렵 저는 공항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항공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탄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선량한 여행객이겠지만 언제 또 다른 위협이 숨어 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때 한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강민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직감이 나올 수 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린 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밥과 숨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들어오는 모든 것이 이 나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우린 한 번도 방심해선 안 되는 거죠.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퇴근길에 저는 공항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하늘, 한국의 땅. 제가 지킨 이 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 영웅이지만 저는 제 역할에 만족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인천공항 보안 강화로 안전성 크게 향상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뉴스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아낸 위협, 우리가 지켜낸 평화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이 나라를 지킬 거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요. 세계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런 위협을 막아낼 수 있었느냐고. 한국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줬어요. 우리에게는 한강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않는 나라라고요.